네, 저희가 지금 이제 생활법률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법률이요. 법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형법, 헌법, 민법 이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이제 생활법률 시간에 이제 주요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형법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초반에 이제 다뤘고요. 지금은 이제 헌법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공부를 하면 헌법에 관한 내용들이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법은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는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직접, 이제 국민이 직접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하는 그런 법규범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최상위의 법규범이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그만큼 가장 이제 클 수밖에 없는 최상위의 법규범이 이제 헌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헌법에는 한 130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서나 제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이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 헌법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중에서 이제 국회, 이제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국회가 권한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예, 오늘은 이제 행정부와 대통령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행정부와 대통령의 선출, 이 선거에 관한 내용들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보통, 평등,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이렇게 네 가지 4대 선거 원칙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는 제가 지금 보는 내용은 강의 안에 이제 16페이지 생활법률 5번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죠. 뭐 비밀 선거는 당연히 뭐 공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찍는지를 다 알게 공개하면서 선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비밀 선거 원칙이 위반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직접 선거, 또 이제 간접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데 이걸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시켜서 대신하게 한다. 이거는 직접 선거의 원칙이 반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것이 보통 선거와 네, 지금 저희 16페이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거와 이제 평등 선거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보통선거란 성별, 인종, 종교, 빈부, 계급에 상관없이 성년에 도달하는 국민 모두가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를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별, 인종, 종교, 빈부,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 선거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이제 객관식 시험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평등선거라고 쓰는데 이제 그게 틀린 답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흑인과 백인, 뭐 남성과 여성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준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평등선거의 원칙 같이 느껴지지만 이걸 우리가 보통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제한선거죠. 그러니까 보통선거라는 것은 선거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즉 선거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에 관한 평등을 우리가 보통선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남녀 구별 없이 뭐 흑인 백인 구별 없이 똑같이 선거권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선거의 원칙이 실현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 평등 선거는 선거권 귀속이 아니라 선거권 가치의 평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대는 차등 선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에 흑인과 백인, 뭐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투표권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보통 선거 원칙에 이제 부합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흑인에게는 한 표를 주고 백인에게는 두 표씩 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등선거는 결국 1인 1표, 그리고 1표 1가. 그러니까 1표가 같은 표는 같은 값어치를 가져야지 이제 평등선거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표인데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할 때 가보면은 표를 두 장씩 주잖아요. 한 사람에게 표를 두 장 줍니다. 그래서 한 표는 그 지역구 후보자한테 투표하도록 표를 주고 또 한 표는 이제 정당 명부.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도록 이게 표를 두 장씩 주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1인 1표 원칙, 평등선거 원칙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에겐 두 표 주고 누구에겐 한 표 주면은 평등선거에 위배되겠지만 똑같이 두 표씩 준다라고 하면 평등선거에 위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냥 원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그냥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그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그냥 비례대표 투표를 그냥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선거 제도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평등선거의 원칙이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역구 그 총선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 내가 예를 들어 민주당이라든지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그 투표가 동시에 그 정당에 대한 그 비례대표 투표를 한 것처럼 이제 간주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나는 무소속 후보자 그 사람에게는 투표를 한 결과가 되지만 내 투표가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이제 사표로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사람의 이 평등선거에 이제 위배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위헌 결정 받은 게 뭐 10년 안쪽일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뭐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도 표를 두 장을 주고 그래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자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또 한 표는 이제 정당에게 투표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인구 비례 원칙에 따라서 또 투표 가치의 평등을 또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2만 명 지역구에 국회의원 한 명을 뽑고 20만 명 지역구에 똑같이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만 명 지역구에 한 명을 뽑는 그 지역구에 소속된 내가 2만 명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면 20만 명 옆에 지역구 20만 명 지역구에 속한 주민보다 내 투표권의 가치가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평등 선거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뭐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선거제도처럼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선거구를 이제 작게 작게 쪼개서 거기서 1등한 한 명씩 뽑게 되면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여론의 그 국민의 지지, 그 여론과 다르게 그러니까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번 우리가 총선,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선거구가 달라져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서울이나 뭐 도시권에 사시니까는 그냥 뭐 서울의 지역구는 뭐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뭐 지지난번이나 매번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 이유가 인구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그 4년 동안에도 계속 이제 들락날락 이제 증감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다시 선거구를 획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획정을 하지 않으면 이 평등 선거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어떤 데는 4년 동안 크게 늘은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4년 동안 갑자기 크게 줄어든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 똑같이 한 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 평등선거에 위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이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밝힌 기준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모든 지역구 선거구마다 인구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뭐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대신에 이제 뭐 1점 몇 배 정도 이내로 편차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배, 세 배 차이가 난다. 인구가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국회의원을 한 명 뽑는다. 이러면 평등선거의 원칙이 위배될 수가 있고요. 뭐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냥 뭐 크게 이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거구를 획정을 하는데 이 선거구 획정하는 게 아까 본 것처럼 어떻게 획정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할 때 굉장히 이게 치열하게 이제 다투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평등선거에 관한 내용이고, 이건 우리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만 아니라 뭐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선거의 원칙들은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대통령 선거에는 막 이런 선거구 획정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쵸?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 선거구를 뭐 어떻게 나누던 어쨌든 우리 전체 국가에서 뭐 누가 표를 더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이런 걸로 계산을 하니까 어떤 특정 선거구에서 누가 표를 더 많이 받고 덜 받고는 우리가 이제 선거 데이터 차원에서 들여다는 보지만 이게 뭐 결과에는 크게 영향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냥 하나의 선거구로 이제 치러지니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특히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선거구마다 이제 한 명씩 뽑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는 이게 또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랑 이제 대통령 뽑는 그 제도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을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간접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랑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국민들이 트럼프를 뽑고 바이든을 뽑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의원, 뭐 그 바이든을 지지하는 대의원, 뭐 이렇게 대의원들을 뽑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선거 제도가. 그게 이제 간접 선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의원들이 결국 국민들은 그 대의원을 뽑으면 그 대의원들이 이제 뭐 사실상 2차 투표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트럼프를 뽑을지 바이든을 뽑을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는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바이든을 뽑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사실 좀 뭐 그냥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제 사실상 미국도 그런 간접 선거로 운영을 하지만 사실상 직접 선거처럼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선거가 나면 그날 트럼프가 됐다, 바이든이 됐다 이렇게 그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확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대의원들이 또 2차적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절차가 또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듯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법의 조항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미국은 이제 불문법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 법의 조항보다는 일종의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운영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대통령 1등이 동점일 때, 득표수가 똑같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당선인을 결정하냐. 이런 것도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1등이 동점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뭐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법 국가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불법 국가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관례적으로 이제 처리한다. 뭐 판례라든지 관례, 관습에 따라서 처리한다라는 이런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바라보는 관점과 미국에서 이제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대의원들이 뒤통수 치고 따르게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쪽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같은 제도에서는 이 선거구 획정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트럼프가 처음에 이제 당선이 될 때, 이번 말고 처음에 당선될 때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 국민 투표에서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트럼프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이제 조지 부시 2000년대 초반에 부시 그 아들이 대통령 될 때도 그때 이제 상대가 민주당의 이제 엘고어, 이제 부통령 했었던 엘고어가 이제 민주당 후보였는데 그 당시에도 엘고어의 표가 더 많았어요. 근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간접선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도 이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미국의 이제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이 조금 이제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뭐 획정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려면 조금 더 표가 더 많이 받아야, 그러니까 약간 더 많이 받으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표를 확실히 더 많이 받아야 당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이제 게리맨더링의 그런 이제 특성, 그 미국의 특성적인, 특징적인 이제 대통령 선거 제도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금 말씀드린 투표 가치의 평등. 그러니까 투표권의 이제 가치가 평등해야지 이게 차등하면 이 헌법상의 평등 선거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라는 것과 이제 연관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헌법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뭐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즉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일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는 1명 나오면 그 무투표 당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투표할 거 없이 그냥 1명이 그냥 당선자로 확정을 해요. 선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후보가 1명일 때는 무투표 당선한다라고 하면 뭐 그럴 경우에 막 대통령 후보가 여러 명 나왔을 때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뭐 예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방 이후에 뭐 대통령 후보들이 굉장히 암살 뭐 여러 명 당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나오면 암살하고 해서 뭐 결국 1명만 나오면 뭐 이게 그냥 무투표 당선이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찬성을 해야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킵니다. 1명이 나왔더라도. 그리고 이게 상당히 그 높은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경쟁자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 실제로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안 되는데도 당선된 사례도 있거든요. 후보가 난립이 되면 경쟁이 붙으니까 당연히 1등이라 하더라도 득표수가 낮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 1명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당선이 더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의 3분의 1이 아니라 투표를 하든 않든 안 하든 그냥 선거권자, 성년 연령에 달한 모든 사람의 3분의 1이 이제 넘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사실 이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 여기 이제 안 나와 있지만은 또 특징, 그 선거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나라에서 사실은 결선 투표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선거에서 뭐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했을 때 과반을 이제 한 사람이 과반을 못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 보면 뭐 30%대 그 득표를 하고 대통령 된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30% 막. 예전에 막 그 후보자들이 뭐 노태우, 뭐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분들 막 난립했던 뭐 그런 선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마 1등 한 분이 40%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게 사실은 좀 민주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1, 2등 뽑아서 다시 한번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엎어질 수 있어요. 1, 2등 결과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이제 과반은 넘어야, 찬성이 과반은 넘어야 그래도 대통령을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결선 투표가 안 되어 있어요. 공식 선거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이제 공식적인 선거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앞으로 이제 결선 투표를 좀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당에서 그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제도가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22년 그 민주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 뽑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슈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그 가깝게 쫓아갔거든요. 마지막까지 가깝게 쫓아가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차전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50%를 못 넘었으면 이제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게 뭐 정말 50점 뭐 소수점 하나로 그 넘었어요. 50점 몇 프로로 넘어서 결선 투표 없이 이제 바로 이제 본선으로 직행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중간에 그 사퇴한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퇴한 후보들이 받은 표를 이거를 모수에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50%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결국 뭐 소송도 하고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 법원에서는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은 일단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당에서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결선으로 그냥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결선 투표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차에서 과반수를 못 얻으면 결국 1, 2등이 다시 이제 결선을 하도록 다시 이제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만약 그때 다시 결선 투표를 했으면 결과가 아마 바뀌었다라고 보통 봐요. 왜냐면 뒤에서 이제 갑자기 후반부에 그 2등 후보가 너무 갑자기 치고 올라와갖고 예, 아마 이제 결과 바뀌었을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 지금하고도 굉장히 많이 또 정치적인 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대통령이든 뭐든 이런 선거 제도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선거 제도는 뭐 굉장히 이게 우리 국가 질서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이라든지 또 헌법의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뽑혔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헌법상에 지위가 있고 어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사실 이제 우리가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제 군주가 뭐 왕이 갖고 있었던 절대 권력을 이제 세 개로 쪼개서 이제 각각 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쪼개서 각각 다른 주체에게 이제 나눠주면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이제 국민의 이제 권리가 인권이 보장된다. 뭐 이런 취지가 이제 권력 분립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어쨌든 일단 일차적인 지위는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러면 사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국회의장이나 뭐 대법원장이나 하고 다를 것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지위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국가 행사나 이런 거 의전 서열을 보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가장 위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공식적인 지위죠.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지위, 이 국가 원수잖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전서를 보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가장 이제 위에 있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이런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어떤 권한이 있느냐 몇 가지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과 이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과 조약이라는 것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나라 대 나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국가 원수로서 그 대통령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국회는 원래 국회라는 것은 이제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오늘날에는 그 입법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일단 국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일단 국회의원들이 대표성은 높지만 즉 국민들이 직접 뽑으니까 대표성은 높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인기가 높아서 그 국회의원은 선출은 됐지만 이분들이 법을 만들 정도의 전문성은 보통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 이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대표성이 약하거나 없죠. 왜냐하면 행정부의 공무원은 시험 봐서 뽑히는 거지 국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만 이제 행정부 공무원들은 어쨌든 시험 봐서 뽑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동산 공법이다, 뭐 건축법, 국토계획법 이렇게 하면 사실 그 굉장히 복잡한 법률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쪽에는 이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게 되죠. 그럼 이제 결국 그 법을 이제 현대사에서 어떻게 만드냐면 사실상 행정부에서 만들어서 줍니다. 행정부에서 뭐 1조는 어떻고 2조에서는 어떻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주면 국회에서는 그걸 받아서 보고 이걸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1조 만들고 2조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현대사회에서는 국회의 기능이 통법부, 그러니까 법을 그냥 통과시키는 뭐 그런 정도의 역할로 이제 격화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국회의 입법 기능이 굉장히 이제 약화가 되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국회 현대사에서는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대신에 국정 통제 기능,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들이 더 이제 국회 기능으로서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국정 통제 기능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들 중에 대통령이 이제 중요한 조약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조약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약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 권리,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조약들이 이제 중요한 조약인데, 그런 중요한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에서 사전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국회 사전 동의권으로 이제 국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또는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뭐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이럴 때 국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사통제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이제 견제나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이제 그런 식의 국정통제 기능들이 이제 더 중요해 뭐 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외국과의 조약의 체결 비준권이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중요한 권한이긴 한데, 어, 이때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국가 원수의 권한들 보시면 다 그 하나같이 국회의 견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들 중에 사면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사면 중에 일반 사면이라는 거는 특정인을 사람을 정해서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정해서 사면하는 걸 일반 사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몇 조를 위반한 사람은 그냥 다 그냥 죄를 사해주겠다, 면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일반 사면이라고 하고 특별 사면은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그 사람을 딱 찍어서 그 사람을 풀어주겠다는 것을 이제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면은 국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면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특별 사면,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광복절 기념으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특사니까 특별 사면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풀어주는 거를 특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 뭐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조국 당시에 이제 대표 이런 분들 특사를 했죠. 그냥 특별 사면이니까 그런 거는 뭐 국회의 동의 뭐 하나 필요 없이 그냥 대통령 마음으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그냥 단독으로 누구 의견 뭐 할 거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대통령의 그런 특별사면 권한이고 그 외에는 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거나 그러니까 동의라는 거는 사전에 받는 걸 동의라고 했죠. 승인은 사후에 받는 걸 승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전 동의나 사후 승인이나 이둘 중에 하나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만약에 이제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보시면 헌법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객관식 시험으로 보시는데 그때 어떤 거는 동의받고 어떤 거는 승인받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출제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과의 이제 중요한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가 원수로서의 이제 지위, 권한으로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국가 긴급권이에요. 국가 긴급권.
이 국가기밀권 중에 하나가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계엄이죠. 계엄 선포권이 이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맨 밑에 이제 17페이지 넘어가서 계엄 선포권부터 보시면 대통령은 이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엄 선포권이고 이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제 국가 원수로서 이제 지위로서 이제 행사하는 권한이 이제 계엄 선포권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헌법에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도 이게 지금 전시 사변이고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요건 위반이다 얘기가 있지만 일단 이게 지금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그러니까는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 요건에 부합한다라는 주장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시 사변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전쟁 상황이냐? 뭐 이런 뭐 이게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팽팽하게 지금 아직 뭐 뭐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주장하는 내용들이고 또 이제 계엄의 특징은 병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군을 동원하는 것과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한다. 그래서 이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이제 필요에 응하거나 병력으로서 이제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사실 이제 계엄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입법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입법부를 제한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이제 군대가 국회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게 계엄의 요건에 이제 위배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실 가장 큰 이제 그쪽 주장의 근거가 이제 군대가 국회로 갔다라는 거에 사실은 제일 그거죠. 근데 이제 반대쪽 이제 계엄이 이제 합법이다, 뭐 합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냥 군대로 갔지만 그건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제 한 거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군대가 간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서로 간에 뭐 그런 의견 충돌이 지금도 이제 법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 이게 우리가 계엄이라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요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여기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긴급권이 이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계엄선포권이 있고 또 하나는 긴급명령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 좀 길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긴급명령권부터 보시면요. 16페이지 맨 아래줄 보시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전쟁 뭐 이런 거죠. 교전 상태가 벌어졌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하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긴급 명령법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대충 이제 느낌이 오죠. 뭐 교전 상태, 뭐 외적이 뭐 침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도 누가 총 들고 뭐 이렇게 뭐 등장을 했다. 뭐 이러면은 뭐 이제 긴급 명령권 발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긴급 명령권은 보시면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 자체가 긴급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한데 국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고 뭘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긴급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먼저 대통령이 먼저 발령을 합니다. 권한을 행사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국회에서 일정 기간 안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근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게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못 받으면 그 순간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뭐 장래효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계엄선포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계엄선포권도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에서 통제를 하죠.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하죠? 사후 승인, 뭐 사전 동의 이런 게 아니죠. 우리 그때 어떻게 했었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제 해제 요구를 하죠. 의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해제를 요구하면은
그걸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법에 보면 뭐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건의라는 거는 뭐 대통령이 이제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하면은 반드시 이제 그걸 기속이 돼요. 구속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를 이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를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엄의 경우에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긴급 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이걸 긴급 조정경제명령 및 처분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헌정사에서 그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을 행사한 거는 딱 한 차례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맞추셨던 것 같은데 뭐였죠?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을 행사했었던 유일한 딱 한 번의 케이스, 우리나라에서. 계엄은 이제 계엄 선포 아까 이제 별도로 있고요. 긴급 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이에요. IMF는 아니고 그 전에였어요. 90년대인데 93년도에 금융실명제. 예, 김영삼 그 대통령 때 이제 금융실명제 그 뭐 93년이니까 뭐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93년도 아마 뭐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제 TV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실 금융실명제가 그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이게 정말 그 대단하고 중요한 케이스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왜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달을 이제 준비를 했잖아요. 당연히 대통령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재정경제부의 아주 실무 직원 한 4명 정도랑 그러니까 대통령이랑만 이거를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고위 관료도 아무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금융실명제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큰 체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 전에만 해도 은행 가서 내가 뭐 홍길동이다 하고 이제 통장을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실명제 전이라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처럼 이제 꼭 실명 확인을 하고 이제 계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바뀌는 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지하 자금을 양성화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실은 대단한 그 이벤트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실명제를 한다라고 그냥 알려진 상태에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이게 다 이제 숨어버리죠. 당연히 숨어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무도 몰래 정말 극비리에 진행을 하고 그냥 한 번에 빵 터트리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정말 완벽하게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원래 법률로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이제 어쨌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서만 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률로서 한다라면 국회에서 이제 뭐 심의하고 의결하고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완한 게, 그러면 어떻게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한 게 이 긴급 재정경제명령 및 처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하고 대신에 이것도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국민실명제가 지금까지 이제 존속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일단 그렇게 이제 터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로 돼서 지금은 뭐 당연히 우리가 금융실명제 하에서 이제 이런 경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 이제 한 번은 했다. 야, 한 번은 했다라고 하면, 그럼 다음에는 또 혹시 뭐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다음에, 혹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TV에 나와서 이제 뭘 하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많이들 추측을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토지? 토지 공개념이요?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헌법을 바꾸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사실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 지금 이제 이건 다 금융에 관련된 거잖아요. 돈에 관련된 거는 사실 이렇게 숨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이나 토지는 사실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돼서는 막 이렇게 금융 관련된 것처럼 막 보안을 유지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그냥 거쳐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금융실명제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이제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임박했다라고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게 뭐냐면, 화폐 개혁이에요. 화폐 단위를 바꾸는 거.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화폐 개혁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그 화폐 단위가 지금 원 단위를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원 단위였다가 이게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환율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제 원단이 그게 이제 50, 53년도 원단이 이제 우리 건국 이후에 원단위를 쓰다가 한 단위로 53년도에 한번 바뀌었고 근데 다시 지금 원으로 바뀐 거죠. 결국 지금 원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게 62년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폐 개혁이죠, 결국. 이렇게 단위를 바꾸는 것이 화폐 개혁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걸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해봤으니까 또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사실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또 이제 이게 이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 이런 거 보시면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달러당 뭐 1,500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의 또 뭐 달러당 원화의 환율, 뭐 달러당 엔화의 환율, 뭐 달러당 뭐 유로화의 환율,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우리 실시간으로 이제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그 달러당 원 달러 환율의 그 단위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네 자리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의 그 단위당 가치가 너무 낮다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원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외국은 뭐 1달러 뭐면 그거 갖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 큰 가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원의 그 단위당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꾸자는 얘기는 이제 결국 이제 1,000원을 예를 들어서 일환으로 바꾼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카페 같은 데도 가보면 이미 사실 이런 거를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천 원짜리 커피를 그냥 5.0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사실 그 효율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줄이는 게 효율이 커진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게 결국 이게 달러로 바꿨을 때 원 단위가 이제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원의 이제 양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어떤 표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경제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럼 1,000원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1,000원을 그냥 일환, 뭐 일원이든 뭐 단위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원을 일원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저는 뭐 옛날부터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런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예요. 이게 그냥 화폐 단위 바꿨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 카페나 식당에서 메뉴판도 바꿔야 되고 이게 바꿀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한 국책연구소에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지, 잉크, 컴퓨터 자판기, 뭐 메뉴판 해서 바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화폐 단위를 개혁을 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일까? 이걸 뭐 KDI인가 이런 데서 아마 예전에 계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20년 전에 한 거의 뭐 5조 이상 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 지금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금융실명제하고 유사한 효과죠. 지하 경제를 양성할 수가 있죠. 지하 경제 양성. 왜냐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서 제일 문제가 지금 5만 원권 막 찍은데 5만 원권이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요. 유통이 안 되는 거죠. 5만 원권을 찍어도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다 뭐 집에다 금고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뭐 마늘밭에서 뭐 200억 원이 발견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돈을 아무리 찍어도 유통이 안 된다는 거는 이 경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한번 이제 수면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수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쨌든 다 보이는데 돈은 사실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은 이제 화폐 개혁을 할 거니까 니들 돈 다 갖고 와서 언제까지 다 바꿔라. 이렇게 하면 이제 딱 걸리죠. 그럼 만약 그때까지 안 바꾸면 휴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얼마가 지금 잠겨져 있는지를 딱 잡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하 경제 양성화 효과가 굉장히 클 거고 뭐 그걸 통해서 아마 세수 증대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그게 이제 지하 경제가 양성화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세금이 아주 투명하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니까 뭐 당연히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세 번째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 원을 뭐 일원, 천 원을 일환으로 바꾼다고 해도 뭐 사실 이게 본질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 대 일로 이제 화폐 개혁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 천 대 일로 가면 얼마죠? 100만 원이 되잖아요. 천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집값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쨌든 본질 가치는 똑같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시장에는 심리적인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자산의 가치는 올라요.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자산의 가치도 오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뭐 강남 쪽에 이제 자산가 이런 분들이 이 화폐 개혁 관련된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1, 2번은 뭐 관심이 없고 그분들은 이게 화폐 개혁을 하면 자산 가치가 오를 거 이게 이제 주된 관심인 거죠. 분명히 오른다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미리 자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한 5년 전인가 이때쯤에 실제로 이게 임박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곧 할 것 같다. 뭐 그런 뭐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막 이게 한때 되게 이제 이슈였는데 사실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야말로 아까 얘기한 금융실명제처럼 긴급 재정경제명령 및 처분법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혹시 모르죠. 지금도 어디서 이제 모여갖고 이거를 이제 제도화를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그 보안을 아마 철저하게 할 거예요. 이거가 새 나가면 만약에 새 나간다 그러면 안 하겠죠. 이게 소문이 난다 그러면은 아마 안 할 거고 그냥 만약에 소문 안 나고 그냥 한다 뭐 끝까지 한다 그러면은 어느 날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사실 시장에 주는 충격이 되게 크거든요. 화폐개혁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김정은 그 북한 쪽에서 화폐 개혁을 했었어요. 쪽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 경제가 충격을 엄청 크게 받아갖고 거기는 이제 화폐 개혁을 했는데 이제 뭐 실패했다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오히려 금융실명제보다 경제에 더 충격이 더 큰 보통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관한 내용이고 이게 이제 국가 긴급권으로서 이제 국가 원수로 이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권한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공통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사후 승인을 받는 식으로 통제를 하게 된다. 다만 이제 계엄 선포권은
사후 승인이 아니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하면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국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헌법상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어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러니까 헌법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바꾸자. 이거를 대통령이 발의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또 발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요. 발의. 이거는 발의란 얘기지. 그러니까 시작을, 스타트를 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헌법 개정안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또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 때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이제 조국 그 그분이 이제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한 3일에 걸쳐서 우리가 앞으로 헌법을 어떻게 바꾸겠다. 개정안을 이렇게 3일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해서 그 신문에도 크게 실리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서 나왔었던 게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발의는 했지만 결국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발의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회 절차에서는 이제 꺾인 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제적의원의 3분의 2면은 거의 200명이잖아요. 그럼 200명을 이제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민투표로 넘어가지 못했고 뭐 최근에 뭐 혹시 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이었는데 이제 국회의장 우원식 씨가 국회의장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전직인가? 현직이죠. 그분이 현직 국회의장이죠. 하여튼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헌법 개정안을 이제 다시 추진할 때가 됐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국회의원 수를 보면 될 수가 없는데? 라고 이제 질문을 할 거잖아요, 기자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10명 정도만 네, 빼오면 되지. 저쪽에서 10명 정도만 빼오면은 200석이 넘잖아요. 10명도 아니에요. 한 7, 8명?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굳이 뭐 다음에 또 선거에서 뭐 기다릴 거 없이 지금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뭐 인터뷰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기준을 이제 갖춰야 이제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하는 것인데 뭐 어쨌든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200석 이상을 압승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쪽의 의원을 한 7, 8명을 데리고 와서 한다. 그게 사실 엄청 그 폭풍이 클 것 같고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개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뭐 크게 이제 의미가 있나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고 싶은데, 막 야당에서 반대하고 막 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러면 나 시끄러울 거 없이 나 국민투표에 붙여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국민투표에 한번 붙여보겠다. 그러면 사실 국민투표에서 그걸 정책의 찬성표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로 이게 합법화되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투표 붙여서 과반수가 더 다수가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힘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투표 부의권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도를 이전하려고 이제 법도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전하기 직전이었죠. 이전하기 직전이었는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막혔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왜 막았을까? 뭐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처음에 공부한 것처럼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이제 국가의 영역으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서울을 뭐 국가의 수도로 한다. 뭐 이런 거는 헌법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헌법 위반일까? 왜 위반일까요, 그때? 위헌 판결을 받았죠. 위헌 결정을 받아서 지금 수도 이전을 못 했잖아요. 혹시 왜, 뭘 근거로 위헌받았는지 아세요? 헌법에 규정이 없는데? 예, 그쵸, 그쵸. 관습헌법. 그러니까 헌법에는 규정은 없는데,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일종의 관습헌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 나중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판결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게 관습헌법적으로 서울이 수도다. 수도는 서울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 이게 사실은 약간 초법적인 판단이죠. 우리가 원래 판단, 판결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이 없는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수도 이전이 안 됐잖아요. 수도 이전이 안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수도 이전 얘기가 나와요. 수도 이전을 하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좀 그 판결을 우회해서 뭐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헌법 개정 이슈가 이제 그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예전에 그럼 위헌을 받았는데 이걸 또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위헌 받았잖아. 어쨌든 위헌을 받았는데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럼 개헌을 해서 아예 헌법을 바꾸자. 거기서 또 그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게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국민한테 물어보자 이런 거죠. 국민한테 물어봐서 정말 꼭 서울로 수도를 서울로 해야 되는 사람 손들어 보고 아니면 옮겨도 된다는 사람 손들어 봐서 누가 많은지 따져보자 이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국민투표에 부의를 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수도를 어디로 정하느냐가 결정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 정책에 굉장히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